근데 이제 이 책에 보면 한미일 삼각 안보 체계하고 네네. 지금 지금 연관을 청구권 협상 문제하고 지금 연결시켰거든요. 네네.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뭐가 있냐면요. 예, 예. 아, 요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위안부 문제를 두고 예, 예, 예. 왜 박정희가 65년에 청구권 협상을 제대로 안 했냐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전 책에다가는 그런 뉘앙스를 썼던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은 아예 현대사 전체를 다루니까 자세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한일협상 문서가 다 공개가 되면서 내용이 디테일이 나오는데 그렇죠.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는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개인 청구권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 약간 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조선 때부터 쭉 내려온 민족이지만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신생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게 네, 이제 이해했어요.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신생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일본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특수조항을 이용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 특수조항에 따르면 청구권은 서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놓고 간 재산이나 배 같은 걸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헐. 황당해지죠. 그러니까 예. 박정희 정부 측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주게 생긴 주게 거예요. 생긴 거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먼저 청구권 얘기하지 말자고 막 그래요.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냉정히 따지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징용 같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청구권 개념은 80년대 이후에 생긴 개념이고 이때는 우리든 일본이든 아무도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 내막이 있었구나. 그래서 재밌다. 하면서 저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새날도 꼭 나오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거 책을 써놓고 나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른 책들은 쓰면 불러줄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이건 딱 써놓고 출간하는 순간 아 괜히 썼나 이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필로그래피에서 그냥 뭐 약한 것도 넘어가면 되는데 아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뭐 진짜 뭐 게릴라가 돼서라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좀 파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고 그러네요. 모르는 얘기도 많고 알릴 수 있는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술자리에서 짱이 되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거 읽어야.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성이 지금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1948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런 오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1919년으로 잡았을 때 이 대한민국이 그때 만들어졌다라고 역사가 정립이 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기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48년부터 시작된 거야라는 게 정설이었고 국가도 그렇게 인정을 했었고 국제법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협상 태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사실은 없잖아 있다. 아 그래서 그 말씀 잘하셨는데 이승만 정부 때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하려고 할 때 뭐라고 계속 그러냐면 이승만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속 얘기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랬죠. 예. 이승만 입장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말고는 의존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뉴라이트들이 얘기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인 게 그들이 얘기하는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은 오히려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그렇죠. 의지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계속 얘기한 거죠. 아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이 강의하다가 어떤 분의 항의를 받았는데 왜 김구가 지고 해방공간에서 이승만이 이겼는가를 두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승만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죠. 신명아 또 뉴라이트를 변했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서 이승만의 승부수가 이번에 이제 검토하다 보니까 냉혹할 정도로 승리자의 패턴을 잘 잡아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완전히 그러니까 나쁜 측면을 제가 덮자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 중 예를 들면 뭐냐면 이 사람이 지방순회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둬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교통로도 없고 지방순회라는 개념도 없을 때 지방순회를 하면서 지방에서 세력을 규합하고 이승만이 갈 때마다 경찰이나 우익인사들이 거기 좌익인사들 잡아대면서 이승만 환영회를 막 열어주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김구는 그냥 뜨문뜨문 가고 대의명분만 갖고 가요. 대의명분만 가고 그리고 가서도 우익의 단계로 위한답시고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이승만이다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되고 그게 첫 번째 이승만이 승리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미국으로 갈 때 그게 사실 밀려서 간 건데 그렇죠. 갈 적에 김구한테 김구는 이제 원하는 건 임시정부의 부활이니까 김구한테는 내가 가서 임시정부를 홍보할 테니까 네가 원하면 안에서 내란을 일으켜라. 이럴 때 김구는 순수하게 믿어요. 그리고 하지도 그냥 뭐 갔다 오세요 이런 거였는데 가자마자 이승만이 뭐라냐면 하지 그러니까 미국 군정사령관 그렇죠. 네. 미 군정사령관 하지를 빨갱이로 모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미국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저 군정사령관인 하지 이 자식이 이 어떤 좌익과 타협하면서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 하면서 미국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고 메가더도 결국은 이승만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해외 순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오는 그 순간 하지도 어찌할지 모르는 존재. 그리고 와서 첫 공항에 내리자마자 하는 연설이 뭐냐면 그동안 김구랑 김규식 니들이 얘기했던 거 다 틀렸다. 나를 따르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 좀 되게 속상하고 가슴 아픈 건 어찌됐건 남한이건 북한이건 대의 명분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정치력에 비해서 이 어떤 이승만 같은 행태들을 보면 대의 명분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보여준 현실 감각에서의 어떤 정치적 승리는 뛰어났다는 거죠. 그게 너무 그때 그래요. 미국 그 시기에 미국이 또 반공 의식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심각한 시기여서 맞아요.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어찌됐건 뛰어난 부분은 뛰어난 거고 찬양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디펜스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힘을 갖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승만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승만과 제국주의하고 이익이 지금 맞닿아 있잖아요. 이랬을 때 3.15 부정선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뭐냐면 네. 이건 또 다른 주제인데 이건 신비님 오랜만에 보니까 눈빛이 저를 뭐 나 이거 잡아먹으려는 지금 당장 가서 읽어야 되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의외로 우리나라가 한번 세팅이 된 상태에서 국제관계에 거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 내정 간섭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게 왜냐면 애초에 한국전쟁을 딱 하고 나서 아예 남북한 대립관계로 세팅이 돼버리고 나니까 거기만 딱 매몰돼 있으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전이 일어나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왔다 김일성아 이러면서 돈 벌러 가고 그때 이제 60년대 하면 막 문화대혁명도 일어나고 저기 그렇죠, 유럽에서 그렇죠. 막 드디어 그때 이제 뭐 성소수자라든지 여성 이러면서 각종 문화혁명이 일어나는데 하나도 우리나라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너무나 한국전쟁 이후에 세팅이 딱 돼버리고 나니까 거의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관계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이 나라가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반공주의만 지켜주면 된다는데 그 이후에 우리 역사가 사실은 그 범위를 안 넘거든요. 왜냐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죠? 3.15 지금도 그러네요. 네. 4.5혁명을 해도 4.5혁명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었지 반미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해보면 우리 80년대 친구들끼리 야 식민지 아니야 싸웠잖아요. 그것도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껏 다 따져보니까 80년대 때 그것도 더 냉정히 따지면 84년에서 86년 사이에 있었던 대학생들의 강렬한 반미 문화가 다야 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를 깊이 개입할 이유도 없고 반대로 이게 정권이 바뀌는 것들을 미국도 계속 용인해 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차피 원래 독재국가였지만 지금 민주국가 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괜찮고 다시 또 그게 5.16 군사 쿠데타로 가도 반공이니까 괜찮고 박정희 무너져도 그래도 민주화니까 괜찮고 전두환 들어와도 그래도 반공이니까 괜찮고 유혈항쟁 일어나도 괜찮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큰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 퍼즐 안에서 벗어나지 벗어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왜냐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지만 무서운데 그 얘기 들으니까. 86년 건대 항쟁을 계기로 완전히 꺾이고 마지막 항쟁이었죠. 그렇죠. 87년 민주항쟁 속에선 사실 되게 온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독재 타도 뭐 호원철폐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전대협이나 한총련인가요? 만들어지면서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사회랑은 완전히 유리가 됐잖아요.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민중당부터 시작해서 나온 진보름은 사실 다 꺾였기 때문에 지목을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셔서 장진호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 우리는 여전히 1960년대 4월 혁명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도 이렇게 부상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생각이 깊어집니다. 제가 지금. 그렇죠. 질문을 잃었어요. 네. 제가 지금 생각했던 느낌으로 지식으로 말고 그게 지금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 책에서 좀 드물게 서술되는 부분이 부마 항쟁에서 5.18 그리고 4.3에 이르기까지 좀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하셨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유린 얘기를 꼭 자세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인권유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죠. 아니 뭐 사건이 많아도 그 하나하나가 너무 덩어리가 커서 근데 어쨌든 책은 한 권으로 내야 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확하게 하나를 좀 파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마항쟁 얘기는 사실은 보통 부마항쟁으로 하다가 요즘에 이제 갑자기 의사로 칭송을 받는 김재규 가니까 부마항쟁 의미가 많이 퇴색했는데 실제로 제가 부마항쟁 얘기 왜 넣냐면 부마항쟁 때
군대가 투입해서 진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로 경찰력, 중앙정보부 힘이었다면 부마항쟁 때 비로소 공수여단이 들어와서 부산과 마산의 항쟁을 깔아뭉개버렸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5.18을 예비하는 거죠. 그때 왜냐면 해봤기 때문에, 또 실제로 많은 부대가 그대로 가는데 해봤기 때문에 군이 일반 시민을 죽이고 학살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결정적 사건으로서 부마와 5.18이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제주 4.3 같은 경우는 되게 인상적인 말인데, 어떤 분, 제가 아시는 출판사 대표님인데 그 자기 어머니 빼고 8형제가 다 학살을 당하신 집안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용환아, 그러니까 둘이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나는 5.18이 부러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무슨 얘기냐면 가슴 아프다. 그 5.18 희생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5.18은 그래도 다 죽진 않았잖아. 그리고 그런 것도 네, 있고 네.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막 흥분도 하고, 또 전두환이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계속 싸움이 나고 이렇게 되고 하는데, 또 옛날에 뭐 김영삼 때 김대중 때 계속 그쵸. 한 게 있는데 4.3은 기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그런 참혹함, 그러니까 아무리 좀씩 이슈가 돼도 그게 실제로 커지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근데 본인은 9형제 중에 자기 그 엄마를 빼놓고 다 잃어버렸고, 가문사에서 가장 잔혹한 학살 아니었나요? 그래서 제가 그 일부러 그 그림도 막 이 책에 네, 들어가 있는데, 애월함을 저기 몽상대 예, 예, 지드래곤 거기서 뭐 5,000명 학살, 한림면 3,000명 학살, 일부러 그걸 제가 숫자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가서 관광하는 바로 그곳이 피칠갑이 됐던 곳이라는 걸 하나하나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사실 그 제주도 가면은 네. 한 마을이 집터만 남아 있어요. 마을이. 지금도. 지금도 그냥 이렇게 돌담 집터, 그러니까 음. 돌담으로 쌓여 있잖아요. 집터가. 맞아. 마당이, 그 경계가. 네. 그런데 한 마을 전체가 그냥 그 돌담만 남아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 그 다 학살당한 자리예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그거를 걸어가면서 쭉 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학살인데, 사실은 지리적인 특성 같은 것 때문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거 거기 아니에요? 아니요. 이념적으로 좀 숨겨 있어. 그거 제가 조금 더 썼는데 근데 뭐가 있냐면 알려졌어요. 알려져서 세월호 때랑 똑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딱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월호라는 단어가 이제 저는 경험한 세대, 본 그렇죠. 세대인데 네. 똑같아요. 육지에서 소문이 막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제발 좀 이렇게 온건하게 진압해라. 왜냐면 민간인 학살이 광고. 그렇죠. 아니, 보도가 계속 공비는 300에서 5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달마다 1,000명, 2,000명이 죽고, 웃긴 건 1,000명, 2,000명 사살, 무기 한정 획득. 그럼 1,000명, 2,000명이 무기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좌익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육지에서 어떤 중간파나 또 양심적 우익 세력이 계속 이거를 좀 좋게 해결하라고 막 요구하는데도 그냥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 우리가 보면 어떤 그런 많은 청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밀고 가잖아요. 음. 똑같아요. 어.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 물어볼 게 많아요, 지금. 그 모 영화를 봤더니 한국 국정원이 활동하는 걸 미국 국정원이 막 체크하고 하거든요. 그럼 심용환이 본 정보기관은 이 역사책에서 어떻게 지수하고 있나요? 야, 또 이 제 책에 네. 정보기관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대사책 이런 책 없어요. 네. 제가 제일 궁금한 아, 부분이 결국 있어요. 홍보 모드가 된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정보기관 하면 외국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정보기관은, 저도 이번에 조사하다가 제한된 자료여서 좀 힘들겠는데, 한국의 정보기관은 처음부터 그 역량이 다 내사야, 내사. 아, 왜냐? 한국의 정보기관은 방첩대, CIC. 그러니까 미군의 CIC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그 방첩대가 하는 게 나오죠. 뭐냐? 네. 북한에서 내려오는 월남 인구 중에서 간첩을 솎아내는 게 임무예요. 아, 근데 그렇게 되는구나. 미국인들은 한국말도 못하고 하니까 조선인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군과 함께 간첩을 솎아내던 일을 하던 사람 중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방첩대 특무대가 되고, 그 사람들의 후임들이 나중에 중앙정보를 만들어요. 아, 태색이 잘못되는구나, 이게. 이우락죠, 이우락. 예, 그 예. 옛날에 그 저기 중앙정보부장. 이우락도 국방부 정보과 출신이에요. 네. 그 나중에 또 이제 중앙정보부 이게 보안사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태생이 되게 잘못돼 있어요. 절대 이게 국외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훈련된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런 DNA가 국정원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 오케이. 네, 이런 것들이 개혁이 돼야 되죠. 무조건. 아, 이제 이해가 갔어요. 많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지금 시청자 네, 여러분, 어우, 청취자 여러분들.
벌써 한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그런데 물어볼 게 많습니다. 이때 그 중앙정보부부터 시작을 하면 1970년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학자가 되고 싶을 만큼 아니 표현 잘해주셔야 돼요 지금. 아까 뭐 박정희 시대 연구에 그 무슨 뉴라이트 신용화 이런 얘기 한 나오고 방에 훅 간다니까. 왜 저 되게 헌신적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박정희 시대 연구의 선구자. 그런 거를 좀 왜냐면 이게 세대 문제라는 걸 되게 크게 느끼는 게 네. 이게 좀 차이인 것 같은데 옛날에 80년대 때부터 싸우시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최근의 정권 변화 같은 것도 얻어왔다가 뺏었다 얻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한국 현대사를 장기 지속적 관점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세대 분절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는 것도 박정희 세대. 왜냐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중앙정보부 같은 게 만들어질 때 내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연구기관도 만들고 수많은 젊은 인재들을 기관의 연구원이나 교수로 다 취직을 시켜서 일자리를 줘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썼던 수필에 뭐가 나오냐면 장준하가 사상계를 폐간당할 때 장준하는 사상계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사상계 동지들 다 잃었다. 왜냐면 사상계라는 잡지에 글을 쓰던 60년대의 지성인 중에 거의 99%가 싹 다 박정희 정권에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박정희 시기의 경제개발 같은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가 지금 이제 60, 70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떤 패러다임을 결국 만들어서 새로운 사회로 나갈 것이냐 같아요. 그 정도로 어떤 이승만 세대의 한 세대, 박정희 세대의 한 세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건 전 세대 교체적 측면에서 좀 한국 현대사를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박정희가 제일 처음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정권을 잡을 때도 그 신선함 굉장히 많은 세력들을 흡수하고 심지어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유신 체제를 할 때도 공화당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 통대라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막 수혈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한테는 정의롭지 못한 건데 기회가 되니까 그 세대가 막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정의로운 새로운 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읽어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네요. 아니 뭐 박정희에 대해서 너무 우호적이다 그런 게 아니라 윗세대들이 왜 그렇게 박정희한테 빠졌나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렇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박근혜 빠들 미스 프레지던트 영화에도 의도가 그거죠.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박근혜 지지자들을 빤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7대 정단 지도자를 만났을 때 거기서 이런 건의가 들어와요. 4.3 기념식에 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년 4.3 때는 꼭 가겠다. 네.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결이 같은 거예요. 4.3 사건 사과를 노무현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대통령은 어느 쪽이 저질렀던 문제이든 간에 국가의 대표로서 사과하고 현장에 가고 박근혜도 JMC에 그런 논란들이 꽤 있었어요. 4.3 때. 맞아요. 그 자리에 안 간다 간다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맞아요. 절대 가지 않았죠. 그렇죠. 국무총리만 아마 보낸 네.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5.18 행사장에 갔듯이 제주 4.3에 내년에는 가겠다 약속까지 했으니까 그럼 제주 4.3의 주범은 이승만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4.3 얘기를 그게 좀 하면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뭐 알쓰신잡인가 방송에 예, 편집 덕에 어색하게 나와서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저 그림을 그림을 보면 그 제주 4.3의 민간인 학살하는 대상 중에 남로당을 그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이 제주 4.3의 촉발 과정 속에서 경찰들의 과잉 진압과 무리한 대응 또 경찰의 친일성에 대한 제주 민중의 불만이 컸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그 사건이 커질 때 좌익 모험주의 그러니까 좌익들이 제주 민중의 분노를 쉽게 말하면 공산적 전복으로 이용하는 게 분명히 나타나거든. 한번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 단계로는 이거 잘 됐네? 어차피 어수선한데 하면서 표적이 돼서 민간인을 완전히 학살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려면 차분하게 나눌 호흡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좀 너무 이제 진보적 정서로만 완벽하게 무장돼 있으면 너 지금 그러면 진보적인 정신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보수는 완전 빨갱이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어찌됐건 어떤 친일의 문제, 경찰의 문제 그리고 우익의 문제는 너무나 컸고 하지만 좌익도 좌익대로 사실은 좌익 모험주의 그러니까 민중의 보편적 심성을 악용해서 전복의 차원으로 투쟁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얘기를 해야지만 이 어떤 4.3의 본질이 밝혀지고 그 이후에 그 억울한 민간인 학살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 호흡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네. 뭐 이야기 나누자면 이 책 한 권을 쓰는데 걸린 시간에 비하면은 참 인터뷰 시간 죄송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사서 봐야지. 단박의 한국사 역사 무식자도 쉽게 맥을 잡는 단박의 한국사. 한번 좀 이게 재밌게 써요. 요즘에는 책을 지루하게 쓰면 안 읽으니까
막 그림도 넣고 해서 한눈에 쏙 들어오게 만화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근데 이 책 마지막이 김대중과 김영삼이잖아요. 네. 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안 한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대로 안 했다기보다는 아직 평가할 시기가 아니죠. 작가님이 써준 질문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렇군.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선명해요. 김영삼과 김대중까지는. 왜냐면 김영삼 하면 어찌됐건 모순적이더라도 이제 민주투쟁, 그다음 개혁. 그리고 김대중 하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대안이라기보다는 보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박정희 개발 독재가 가진 한계들을 극복하는 여러 어떤 다자 외교라든지 그리고 분배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라면 과연 그 이후의 세상이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보여줬던 어떤 방향성, 선명함, 책임감 이후에 다른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가? 현재 솔직히 말해서 전 노무현 대통령 너무 좋아하지만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너무 좋아하지만 아직은 너무 모호한 그림 또 이제 뭐 노회찬 같은 진보 진영도 좋아하지만 아직은 너무 모호하지 않을까. 이제 김영삼과 김대중 이후의 큰 유산을 우리가 함께 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사로 지금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죠, 싶은 그렇죠. 거예요.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역사적 사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분히 그냥 민족주의적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침략만 받았고 우리는 침략한 적도 없고 우리는 좋은 민족이고 뭐 다른 민족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이 악플 쏟아지더라고요. 무식한 새끼.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부끄러운 거를 숨기고 남들이 좀 부끄러운 거는 더 부각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정파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저는 역사의 그렇죠.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시각들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젊으신 분이 확실히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여러분 책 제목이 뭐라고요, 마차님? 단박의 한국사. 원샷 코리안 히스토리. 저 친미파. 침입파. 자,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 중에 책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책 낼 때 아닐 때도 가끔 좀 불러주고 그러세요. 예. 나는 심용환 작가님 이렇게 모셔다가 시사 토론하고 싶은데 책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나중에 이제 국정원 까게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최경환도 까고 홍준표도 까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저는 저희 아들한테 꼭 선물해주고 싶어요. 아 정말 젊은이들한테 선물해야 돼요. 아니요,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현대사를 사실은 이제 우리 나이 또래 정도 된 분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우리 밑에 세대들에게 똑바로 가르쳐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말주변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책을 한 권 갖다 딱 아이들한테 안겨주고 독후감을 쓰게 하면 현대사는 끝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책 때문에 나오신 건 아니고 이런 주제가 있으니 대화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우리들 그렇죠. 입장에서. 맨날 정치 얘기하는 거 좀 신물나거든, 사실. 그리고 저는 뭐 새날 좋아합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뭐 케이블 이런 데서 이제 잘 나가시는 그 스타님을 모시고 인터뷰하니까 왠지 종편이라고 예, 해주세요. 왠지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은혜를 받는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식당에서도 오 심용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포 공원에서 강의하고 있어. 오 심용환이 요즘 이러고 삽니다. 아, 제가 그랬다니까 지인들하고 식사하다가 나 저 사람 아는데. 아 민망하다. 예. 아, 감사드리고요. 그 패기, 그 용기, 그리고 어떤 그 스마트함 잃지 마시길 바라고요. 네. 조만간 조만간 책 이야기가 아닌 시사 이야기로 한번 더 뵙겠습니다. 네 무조건 고맙습니다. 불러주시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이 나왔는데요. 13일부터 16일까지. 12월 중으로 방문한다는 걸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이 이제 세 번째 만나는 거죠. 국빈 방문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 궁금해진다. 자금성을 통째로 내줄까요? 지켜봐야겠네요. 일정이 13일부터 16일이면 13, 14, 15, 16, 3박 4일이잖아요. 꽉 찬 3박 4일인데 도대체 한중간에 정상끼리 할 이야기가 무엇이 이렇게 많을까? 보통 1박 2일이나 2박 3일이거든요. 근데 미리 예고하는데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자금성을 통째로 안 내주면 그게 뭐 홀대받았다 이렇게 또 공격할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맞아요. 왜냐면 사실요. 트럼프는 또라이 대접한 거야. 생각해봐요. 좋아하고 할 사람이 트럼프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불편해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자금성은 통째로 내줄 테니까 거기 와서 주무시고 가시죠? 그렇게 안 했다고 문재인 패싱이라고 또 공격할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옵션 열기처럼. 저는 이게 이제 2박 3일이 아까 명정님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사드의 앙금이 지금 남아있단 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보복이 아직 덜 풀렸단 말이죠. 이 문제도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충칭의 임시정부의 역사기념관 등을 지금 방문할 예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일본에서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그리고 국내 세력의 친일, 극우, 그다음에 친미 세력들이 굉장히 이제 우려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정부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본에서는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또 왕따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왕따 트라우마에 지금 일본이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일본인들은 우리한테 중국이나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일본군과 싸웠던 그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인 함의를 같이 공유하려고 가고 있기 때문에 2박 3일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 정부의 뿌리를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중국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바탕을 속에서 경제가 일부 지금 해제가 돼 있는데 전면 해제의 선물을 갖고 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동북공정에 대해서 일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러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연변 쪽에서는 굉장히 이게 심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거기를 찾아가서 과거에 우리 임시정부들을 역사관을 쭉 둘러보고 어떻게 이후에 이제 중국과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 거냐,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가 굉장히 한국인들한테 큰 선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게 사전에 조율 없이는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르진 않거든요. 그럼 사전에 뭔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걸 이제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제 미국과 일본인데요. 그다음에 국내 이제 극우 세력들, 한반도의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이 이제 전쟁 발발론, 선제 타격론으로 아마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 음해하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모략질을 해야 될 겁니다. 최근에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선제 타격론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 타격이 아니라 이런 중국과 좀 더 가까운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또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들을 꺾어버리고 전쟁의 불안 속에 공포에 만들려고 하는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굉장히 높게 큰 선물이 가져올 거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 영내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입니다. 청와대 쪽에서 밝힌 것만 보면은 이번 방문에서는요. 이번에 아세안 갔을 때, 에이펙 갔을 때는 짧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의 25주년 기념으로 가는 부분이라 뭔가 이벤트성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 환영식도 하고, 단독 정상회담도 하고, 확대 정상회담도 하고, 국빈 만찬도 하고, 또 관련해서 친교 행사 같은 거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진핑과 여러 번 만난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은 오해도 풀리게 돼 있고, 이제 오해는 이미 풀었다고 하지만 아예 봉합한 거냐, 아니 임시로 이렇게 덮어둔 거냐, 여러 방식으로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상 이 정상회담을 방중을 계기로 정상화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미도 지금도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제1대 국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과 우리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방적으로 미국에 치우쳐 있는 정치적 성향, 그다음에 사회적 성향들을 올바로 바로 잡는 데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에 따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서느냐 아니면 종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의 관건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립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서 한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잡는 데 굉장히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말고 가장 핵심이 이제 충칭 방문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 충칭이 1940년대부터 45년까지 해방을 맞을 때까지 김구 주석이 이끄는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곳이고, 다음에 한중의 반일 연대라는 관점. 지금 중국은 일본이 엄청나게 싫은 거고, 위안부 합의 이런 부분도 거기랑 연관이 있는 거라서 충칭을 방문하는 것 자체, 임시정부도 있고 광복군도 있고 하는 그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총칭에 가면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여기가 이제 일본과 싸웠던 임시정부의 거점이었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베는 이제 불편하기 시작한 거지. 저번에 그 독도새우랑 좀 연관을 지으면 우리가 그렇죠. 확대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총칭에 갔다. 거기서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앞으로 정말로 일본을 패싱하고 미국과 직거래하면서 일본을 정말 왕따를 올 것인지 그 모든 정책들이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하나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 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협상이 됐다는 게 저는 대단한 게 뭐냐면 동북공정으로 지금 혈안인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하는 순간 자기들 역사로 만들려고 했던 이 임시정부를 이제 우리의 역사로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어쨌든 동북아의 어쨌든 세력 균형과 평화에 굉장히 기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후에 연변 쪽에 지금 저희가 완전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이곳에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를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의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이 방문이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인들한테 큰 선물을 하나 갖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한 문장 안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중점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미 협의된 사항인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의 발전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 이것은 한중 관계의 봄날이 다시 온다라는 거 이미 협의가 끝났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조 방안과에서 이 문장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한중 간의 공조 시대가 왔다. 공조를 할 거다라는 발표가 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문장 영내 및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 이것은 세계 외교 관계에 대해서 영내나 이 아시아권이나 여외 그 외 많은 지역에서도 한중 간의 외교 관심, 외교 분야를 같이 손잡고 외교 분야에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충칭을 방문한다는 것은 중국의 1대1로의 거점 도시이고 여기 시진핑이 공을 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시진핑에 대한 답례로 방문하는 효과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사실은 여기에서 중국 측의 입장은 조금 빠져 있는데 중국 측은 여기에 아까 푸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드 문제가 아마 더해질 건데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가서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협의가 끝났고 사실은 가서 만나서 자세한 것을 협의하지는 않고 이미 조율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큰 맥락은 이미 끝나 있다라고 봤을 때 이번 겨울에 평창올림픽을 치르는 그 중간에 지금 12월부터 2월 사이에 이 북한과 우리나라와 중국과 미국과 이 긴장 관계가 형성돼 있던 북핵 문제로 인해서 이 긴장 관계가 형성돼 있던 것이 어느 정도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촉발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좀 가능합니다. 예. 명정님 말씀이 맞아요. 합의가 된 사항들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다 조율이 끝났어.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실 알고 보면. 만나서 발표가 남았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가지고 한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 군사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게 단호하게 밝혔다.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최근에 김정은이 새벽에 도발하는 거 트럼프가 강력하게 막 말풍선 놀이 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확고하게 지금 한반도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길목에서. 우리 동의 없이는 그런 무력 도발하면 안 된다는 게 뭐 김정은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트럼프에게도 어느 정도 선을 딱 지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중국과 연계가 연결이 돼 되면은 있죠.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한반도 상에서 괴롭고 힘들더라도 김정은이가 핵무기 개발하는 거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들도 어차피 핵무기 개발하면 공공하게 못 사니까 그걸 살살 달래가지고 끌어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런 정책은요.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그럼요. 어떤 사건 때마다 막 분개해가지고 말풍선 쏟아내고 막 이러면 트럼프의 이제 뭐 약간 개망나니 같은 그 느낌을 살짝 다독여주면서도 한반도가 들썩거리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지금 이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박근혜나 이명박이 그 상황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재수없습니다. 굉장히 재수없어요. 트럼프가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낼 때 트럼프의 이야기를 막 옹호하는 그럼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전쟁의 공포 속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김정은이 미워도 트럼프가 미워도 그걸 중화시켜가지고 그걸 소화해가지고 한국의 상황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만드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이고 저는 마인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곰피디도 얘기했지만 니네 선제 공격하면 중국으로 붙어버린다 그러면 좆됩니다. 네, 미국 좆대요.
지금 사실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의 맥락을 그 전맥락을 좀 봐야 돼요. 이 전맥락에 뭐가 있냐면 이게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이제 트럼프 얘기했지만 트럼프 외에도 허버트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12월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 그리고 다음 날 12월 4일 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최후 수단으로서 선제 전쟁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맞아요. 네,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 발언이 대한민국으로 와서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 사설에서 평화 타령에 집착하고 있다. 뭐 산불이 곧 밀려올 건데 뭐 문재인 대통령 뭐 하고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거를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위기론을.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이런 애들이 영문판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영문판이 나간다는 거는 해외에서 이 언론들의 사설이나 입장, 기사를 받아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확대 재생되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방법이다. 맞아요. 무슨 공격이냐? 미국은 한국에 와서 많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자기의 우방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실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면서 급격히 가까워지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감과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될 발언인데 전쟁 위기론을 던져넣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라고 전쟁 위기론을 던져넣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은 용납 못한다라고 받아친 거거든요. 못을 박은 거죠. 네. 지랄하면 짱돌 조사버리겠다. 이런 맥락을 좀 봐줘야 되는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제가 이제 단편적으로 간추리면 이거예요. 중앙하고 조선의 얘기는 지금 밖에서는 전쟁하려고 곧 전쟁이 일어나는데 국내에서는 뭐 평화타령이냐.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즉시 국외의 전쟁 분위기를 국민들한테 속이지 말고 전달해라. 이런 개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게 지금 안 먹힐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기득권 집권 세력들이 이 전쟁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서 집권을 해왔잖아요. 지금 70년 동안. 근데 이게 과연 먹힐 거냐.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념이 이거예요.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은 쉽게 휘둘린다. 그 다음에 쉽게 노예화된다. 그 다음에 반공 컴플렉스에 취약하다. 이게 세 가지를 갖고 얘네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 빠진다라는 과거에 굉장히 잘못된 친일, 친미, 기득권 세력들, 그다음에 적폐 세력들이 아직도 반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절대 안 돼 하고 중국에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평화 무드를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은 곧 적폐를 청산하고 이 나라를 평화의 국가로 만들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지금 현 정부의 모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일어나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이들은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중도 노선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동북아에서 미군을 빼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 잘못 건드리면. 이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러시아도 평화를 원하고 있고요. 중국도 평화를 원하고 있고요. 북한도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도굴적으로 평화협정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하고 일본만 지금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만 전쟁을 하니 무슨 뭐 적화통일이니 이런 개지랄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되라고 못을 박은 것. 이거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전뒀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자면 이런 그 북핵 이슈가 터지면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래 처먹었죠, 애들이. 그러니까 아까 비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분명히 박근혜나 이명박은 정권에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생각했을 거예요. 선거가 다가오면 그거 이용해 먹고 계속해서 분위기 살벌하게 만들어 놓고 국민들한테 공포심 가져 이런 건데 그렇지. 유승민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북핵 위기가 생기면 왜 저렇게 강력하게 대응 안 해? 사실은 방법이 없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이 그 사람들 말들처럼 막 지들 말이 그런 거예요. 무능하게 왜 대처도 못하고 가만히 있냐 바보처럼 당하냐 이야기인데 그러면 니들은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은.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리더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을 자기 기조를 지켜나가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이거 정말 잘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다르다.
아니 좀 많이 다르다. 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비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박근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적화통일 해버리겠다고 했잖아, 박근혜는. 밀어버리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적화통일이에요? 네. 사실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자연스럽게 무너지거나 그러면 통일은 대박 아예 그런 경우도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치권에 밀어버리자. 북한 밀어버리자. 몇 시간 만에 북한 완전히 끝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좀 군복 입히고 총 들고 앞에 좀 세워.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네가 제일 앞장서. 최근에 이제 이 책에 보면 한미일 삼각 안보 체계하고 네. 지금 연관을 청구권 협상 문제하고 지금 연결시켰거든요. 네, 어떤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뭐가 있냐면요. 예. 아, 요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잖아요. 위안부 문제를 두고 예. 왜 박정희가 65년에 청구권 협상을 제대로 안 했냐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음. 이전 책에다가는 그런 뉘앙스를 썼던 것도 있어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은 아예 현대사 전체를 다루니까 자세하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한일협상 문서가 다 공개가 되면서 내용이 디테일이 나오는데 그렇죠.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는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개인 청구권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 약간 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조선 때부터 쭉 내려온 민족이지만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신생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게. 네, 이제 이해했어요.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음. 신생 국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일본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특수조항을 이용해서 피해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 특수조항에 따르면 청구권은 서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놓고 간 재산이나 배 같은 걸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헐, 황당해지죠. 그러니까 예. 박정희 정부 측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주게 생긴 주게 거예요. 생긴 거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먼저 청구권 얘기하지 말자고 막 그래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냉정히 따지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징용 같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청구권 개념은 80년대 이후에 생긴 개념이고 이때는 우리든 일본이든 아무도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랐던 거예요. 아, 그런 내막이 있었구나. 그래서 재밌다. 하면서 저도 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새날도 꼭 나오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거 책을 써놓고 나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른 책들은 쓰면 불러줄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이건 딱 써놓고 출간하는 순간 아 괜히 썼나 이거 아무 데도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필로그래피에서 그냥 뭐 약한 것도 넘어가면 되는데 아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뭐 진짜 뭐 게릴라가 돼서라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좀 파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도 많고 그러네요. 모르는 얘기도 많고 알릴 수 있는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술자리에서 짱이 되는 거야. 아, 그런 거예요? 네, 이런 거 읽어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성이 지금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1948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런 오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1919년으로 잡았을 때 이 대한민국이 그때 만들어졌다라고 역사가 정립이 되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기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6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은 48년부터 시작된 거야라는 게 정설이었고 국가도 그렇게 인정을 했었고 국제법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협상 태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사실은 없잖아 있다. 아 그래서 그 말씀 잘하셨는데 이승만 정부 때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하려고 할 때 뭐라고 계속 그러냐면 이승만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계속 얘기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랬죠. 예. 이승만 입장에서는 1919년 임시정부 말고는 의존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뉴라이트들이 얘기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인 게 그들이 얘기하는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은 오히려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부부 힘이었다면 부마항쟁 때 비로소 공수여단이 들어와서 부산과 마산의 항쟁을 깔아뭉개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5.18을 예비하는 거죠. 그때 왜냐면 해봤기 때문에 또 실제로 많은 부대가 그대로 가는데 해봤기 때문에 군이 일반 시민을 죽이고 학살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결정적 사건으로서 부마와 5.18이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제주 4.3 같은 경우는 되게 인상적인 말인데 어떤 분 제가 아시는 출판사 대표님인데 그 자기 어머니 빼고 8형제가 다 학살을 당하신 집안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용환아, 그러니까 둘이 있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나는 5.18이 부러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무슨 얘기냐면 가슴 아프다. 그 5.18 희생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5.18은 그래도 다 죽진 않았잖아. 그러고 그런 것도 네, 있고 네.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막 흥분도 하고
또 전두환이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계속 싸움이 나고 이렇게 되고 하는데 또 옛날에 뭐 김영삼 때 김대중 때 계속 그쵸. 한 게 있는데 4.3은 기억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그런 참혹함? 그러니까 아무리 좀씩 이슈가 돼도 그게 실제로 커지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근데 본인은 9형제 중에 자기 그 엄마를 빼놓고 다 잃어버렸고 가문사에서 가장 잔혹한 학살 아니었나요? 그래서 제가 그 일부러 그 그림도 막 이 책에 네, 들어가 있는데 애월함을 저기 몽상대 예, 애월 예, 지드래곤 거기서 뭐 5,000명 학살 한림면 3,000명 학살 일부러 그걸 제가 숫자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가서 관광하는 바로 그곳이 피칠갑이 됐던 곳이라는 걸 하나하나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사실 그 제주도 가면은 네. 한 마을이 집터만 남아 있어요. 마을이. 지금도. 지금도 그냥 이렇게 돌담 집터. 그러니까 음. 돌담으로 쌓여 있잖아요. 집터가. 맞아. 마당이, 그 경계가. 네. 그런데 한 마을 전체가 그냥 그 돌담만 남아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 그 다 학살당한 자리예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그거를 걸어가면서 쭉 봤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학살인데 사실은 지리적인 특성 같은 것 때문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거 그게 아니에요? 아니요. 이념적으로 좀 숨겨 있어요. 그거 제가 조금 더 썼는데 근데 뭐가 있냐면 알려졌어요. 알려져서 세월호 때랑 똑같아요. 제가 이 책에서 딱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월호라는 단어가 이제 저는 경험한 세대 본 그렇죠. 세대인데 네. 똑같아요. 육지에서 소문이 막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제발 좀 이렇게 온건하게 진압해라. 왜냐면 민간인 학살이 광고. 그렇죠. 아니 보도가 계속 공비는 300에서 5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달마다 1,000명, 2,000명이 죽고 웃긴 건 1,000명, 2,000명 사살 무기 한정 획득. 그럼 1,000명, 2,000명이 무기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좌익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육지에서 어떤 중간파나 또 양심적 우익 세력이 계속 이거를 좀 좋게 해결하라고 막 요구하는데도 그냥 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 우리가 보면 어떤 그런 많은 청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밀고 가잖아요. 음. 똑같아요. 어. 그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 물어볼 게 많아요, 지금. 그 모 영화를 봤더니 한국 국정원이 활동하는 걸 미국 국정원이 막 체크하고 하거든요. 그럼 심용환이 본 정보기관은 이 역사책에서 어떻게 지수하고 있나요? 야, 또 이 제 책에 네. 정보기관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대사 책 이런 책 없어요. 네. 제가 제일 궁금한 아, 부분이죠. 결국 홍보 모드가 된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있잖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전이 일어나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왔다 김일성아 이러면서 돈 벌러 가고 그때 이제 60년대 하면 막 문화대혁명도 일어나고 저기 그쵸, 유럽에서 그쵸. 막 막 드디어 그때 이제 뭐 성소수자라든지 여성 이러면서 각종 문화혁명이 일어나는데 하나도 우리나라는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너무나 한국전쟁 이후에 세팅이 딱 돼버리고 나니까 거기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관계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이 나라가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반공주의만 지켜주면 된다는데 그 이후에 우리 역사가 사실은 그 범위를 안 넘거든요. 왜냐면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죠? 3.15 지금도 그러네요. 네. 4.5혁명을 해도 4.5혁명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이었지 반미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보면 우리 80년대 친구들끼리 야 식민지 아니야 싸웠잖아요. 그것도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기껏 다 따져보니까 80년대 때 그것도 더 냉정히 따지면 84년에서 86년 사이에 있었던 대학생들의 강렬한 반미 문화가 예, 예. 다야 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를 깊이 개입할 이유도 없고 반대로 이게 정권이 바뀌는 것들을 미국도 계속 용인해 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차피 원래 독재국가였지만 지금 민주국가 된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 괜찮고 다시 또 그게 5.16 군사 쿠데타로 가도 반공이니까 괜찮고 박정희 무너져도 그래도 민주화니까 괜찮고 전두환 들어와도 그래도 반공이니까 괜찮고 유혈항쟁 일어나도 괜찮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큰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 퍼즐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예. 왜냐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지만 무서운데 그 얘기 들으니까. 86년 건대 항쟁을 계기로 완전히 꺾이고 마지막 항쟁이었죠. 그렇죠. 네. 87년 민주항쟁 속에선 사실 되게 온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독재 타도 뭐 호원철폐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전대협이나 한총련인가요? 그 만들어지면서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 사회랑은 완전히 유리가 괴리돼 됐잖아요. 있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민중당부터 시작해서 나온 진보 흐름은 사실 다 꺾였기 때문에 지목을 못 받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셔서 장진호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예, 예. 보면 우리는 여전히 1960년대 4월 혁명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도 이렇게 부상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생각이 깊어집니다. 제가 지금. 그렇죠. 질문을 잃었어요. 네. 제가 지금 생각했던 느낌으로 지식으로 말고 그게 지금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 책에서 좀 드물게 서술되는 부분이 부마항쟁에서 5.18 그리고 4.3에 이르기까지 좀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하셨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권유린 얘기를 꼭 자세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인권유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죠. 예. 아니 뭐 사건이 많아도 그 하나하나가 너무 덩어리가 커서 근데 어쨌든 책을 한 권으로 내야 되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확하게 하나를 좀 파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마항쟁 얘기는 사실은 보통 부마항쟁으로 하다가 요즘에 이제 갑자기 의사로 칭송을 받는 김재규 이 가니까 부마항쟁 의미가 많이 퇴색했는데 실제로 제가 부마항쟁 얘기 왜 넣냐면 부마항쟁 때 군대가 투입해서 진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주로 경찰력, 중앙정부, 우리가 정보기관하면 외국을 다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정보기관은 저도 이번에 조사하다가 제한된 자료가 좀 힘들겠는데 한국의 정보기관은 처음부터 그 역량이 다 내사야 내사. 왜냐? 한국의 정보기관은 방첩대 CIC, 그러니까 미군의 CIC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그 방첩대가 하는 게 뭐냐? 네. 북한에서 내려오는 월남 인구 중에서 간첩을 솎아내는 게 임무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구나. 미국인들은 한국말도 못하고 하니까 조선인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미군과 함께 간첩을 솎아내던 일을 하던 사람 중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방첩대 특무대가 되고 그 사람들의 후임들이 나중에 중앙정보를 만들어요. 태색이 잘못되는구나 이게. 이우락이죠, 이우락. 예, 그 예. 옛날에 그 저기 중앙정보부장. 이우락도 국방부 정보과 출신이에요. 네, 그 나중에 또 이제 중앙정보부 이게 보안사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태생이 되게 잘못돼 있어요. 절대 이게 국외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훈련된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런 DNA가 국정원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이런 것들이 개혁이 돼야 되죠. 무조건. 이제 이해가 갔어요. 많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지금 시청자 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벌써 1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그런데 물어볼 게 많습니다. 이때 그 중앙정보부부터 시작을 하면 1970년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학자가 되고 싶을 만큼 박정희 아니 표현 잘해주셔야 돼요 지금. 아까 뭐 네. 박정희 시대 연구의 그 무슨 뉴라이트 신용관 이런 얘기 나오고 방에 훅 간다니까. 왜 저 되게 헌신적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박정희 시대 연구의 선구자. 그런 거를 좀 왜냐면 이게 세대 문제라는 걸 되게 크게 느끼는 게 네. 이게 좀 차이인 것 같은데 옛날에 80년대 때부터 싸우시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최근의 정권 변화 같은 것도 얻어왔다가 뺏었다 얻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한국 현대사를 장기 지속적 관점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세대 분절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는 것도 박정희 세대. 왜냐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중앙정보부 같은 게 만들어질 때 내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연구기관도 만들고 수많은 젊은 인재들을 기관의 연구원이나 교수로 다 취직을 시켜서 일자리를 줘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썼던 수필에 뭐가 나오냐면 장준하가 사상계를 폐간당할 때 장준하는 사상계만 잃은 것이 아니라 사상계 동지들을 다 잃었다. 왜냐면 사상계라는 잡지에 글을 쓰던 60년대의 지성인 중에 거의 99%가 싹 다 박정희 정권에 참여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박정희 시기의 경제개발 같은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가 지금 이제 60, 70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떤 패러다임을 결국 만들어서 새로운 사회로 나갈 것이냐 같아요. 그 정도로 어떤 이승만 세대의 한 세대, 박정희 세대의 한 세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이건 좀 세대 교체적 측면에서 좀 한국 현대사를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박정희가 제일 처음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정권을 잡을 때도 그 신선함 굉장히 많은 세력들을 흡수하고 심지어 통일 주체 국민회의를 만들어서 유신 체제를 할 때도 공화당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 통대라고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막 수혈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한테는 정의롭지 못한 건데 기회가 되니까 그 세대가 의지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계속 얘기한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이 강의하다가 어떤 분의 항의를 받았는데 왜 김구가 지고 해방공간에서 이승만이 이겼는가를 두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승만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되죠. 이 신명한 또 뉴라이트를 변했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서 이승만의 승부수가 이번에 이제 검토하다 보니까 냉혹할 정도로 승리자의 패턴을 잘 잡아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완전히 그러니까 나쁜 측면을 제가 덮자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 중에 예를 들면 뭐냐면 이 사람이 지방순회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둬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교통로도 없고 지방순회라는 개념도 없을 때 지방순회를 하면서 지방에서 세력을 규합하고 이승만이 갈 때마다
경찰이나 우익 인사들이 거기 좌익 인사들 잡아대면서 이승만 환영회를 막 열어주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김구는 그냥 뜨문뜨문 가고 대의 명분만 갖고 가요. 대의명분만 가고 그리고 가서도 우익의 단계를 위한답시고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이승만이다 식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되고 그게 첫 번째 이승만이 승리한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미국으로 갈 때 그게 사실 밀려서 간 건데 그렇죠. 갈 적에 김구한테 김구는 이제 원하는 건 임시정부의 부활이니까 김구한테는 내가 가서 임시정부를 홍보할 테니까 네가 원하면 안에서 내란을 일으켜라. 이럴 때 김구는 순수하게 믿어요. 그리고 하지도 그냥 뭐 갔다 오세요 이런 거였는데 가자마자 이승만이 뭐라냐면 하지 그러니까 미국 군정사령관 그렇죠. 네. 미 군정사령관 하지를 빨갱이로 모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미국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저 군정사령관인 하지 이 자식이 이 어떤 좌익과 타협하면서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 하면서 미국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고 내가 도 결국은 이승만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해외 순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오는 그 순간 하지도 어찌할지 모르는 존재. 그리고 와서 첫 공항에 내리자마자 하는 연설이 뭐냐면 그동안 김구랑 김규식 니들이 얘기했던 거 다 틀렸다. 나를 따르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 좀 되게 속상하고 가슴 아픈 건 어찌됐건 남한이건 북한이건 대의 명분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정치력에 비해서 이 어떤 이승만 같은 행태들을 보면 대의 명분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보여준 현실 감각에서의 어떤 정치적 승리는 뛰어났다는 거죠. 그게 너무 그때 그래요. 미국 그 시기에 미국이 또 반공 의식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심각한 시기여서 맞아요.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어찌됐건 뛰어난 부분은 뛰어난 거고 찬양의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디펜스하거나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힘을 갖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부분은 저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승만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승만과 제국주의하고 이익이 지금 맞닿아 있잖아요. 이랬을 때 3.15 부정선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뭐냐면 네. 이건 또 다른 주제인데 신비님 오랜만에 보니까 눈빛이 저를 뭐 나 이거 잡아먹으려는 지금 당장 가서 읽어야 되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의외로 우리나라가 한번 세팅이 된 상태에서 국제관계에 거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 내정 간섭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게 왜냐면 애초에 한국전쟁을 딱 하고 나서 아예 남북한 대립관계로 세팅이 돼버리고 나니까 거기만 딱 매몰돼 있으니